네, 안녕하십니까. 박병창의 증시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보증권에서 진행하는 교보 디지털 TV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증시 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일어났던 이슈들이나 뉴스들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쭉 정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방송에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에 일단 첫 번째는 댓글 올려주신 분들 20분 정도를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커피와 조각 케이크 보내드리는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슈가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어.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램은 시장 친화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면 삼성전자가 오르고 그리고 IT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죠. 우리 시장 잠깐 그렇게 짚고 넘어가면은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차트의 코스피 지수 일봉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생겼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보시면 화요일, 수요일 날 삼성전자가 똑같이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밀리고 다시 이번 주에 따라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 지난주에 8월 2일 날 도지형, 그 다음에 상승, 8월 3일, 4일 상승, 그 다음에 다시 밀려서 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되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의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등락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얘기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되지만 지금 지수를 삼성전자 외에 지수를 견인하면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섹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멘텀도 지금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는가를 수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하나의 수급을 좀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아까 8월 2일, 3일 날 올라왔을 때요. 8월 여기서 보시면 8월 3일, 4일이죠. 8월 3일 날 삼성전자를 금액 기준으로 6,200억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8월 4일 날 5,200억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 날부터 매도하기 시작해서 840억 매도, 320억 매도, 950억 매도. 그리고 이벤트 데이인 당일날 3,6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은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 4일간 매도한 게 약 6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삼성전자 이벤트를 바라보고 외국인들이 이거 단기적으로 들어왔나 하는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냐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이들이 어떻게 했냐를 보면은 삼성전자를 그렇게 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팔았습니다. 즉 국내 기관들은 삼성전자 이벤트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대고 이제 삼성전자의 향후의 주가 흐름을 기대하면서 매수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즉 삼성전자는 이벤트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이틀간에 1조 2천억에 8월 3일, 4일 이틀간 매수하고 다시 팔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 시장이 좀 안타깝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거 이틀 동안에 8월 3일, 4일 요 이틀 동안이잖아요. 이 이틀 동안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쭉 팔아버린 거예요. 내려버린 거예요. 그 삼성전자의 매수는 그럼 외국인들이 뭘로 했느냐? 프로그램 거래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거래에서 보면 비차익 프로그램 거래가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차익 프로그램 거래에서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거래로 매수하는 날, 매도하는 날 확연하게 시장의 흐름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3일 날, 4일 날이라고 그랬죠. 이게 8월 3일, 4일이에요. 8월 3일 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1,900억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 날 5,100억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느냐 매도가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은 여기에 그냥 거의 연동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 생각해보면 좀 답답한 국면이다 이렇게 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시장은 이 고점 돌파를 지금 이제 하지 못하고 7월 내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7월 내내 추세적인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올라간 게 삼성전자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때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썸네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 이제부터 스타트, 반도체 이제 시작, 우리나라 지수 정고점 돌파, 뭐 신고가 돌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물론 아직 뭐 진행 중이지만 일단 이벤트로 봐서는 우리끼리 그냥 김치국 마신 그런 꼴이 돼버렸죠. 결국은 이제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주춤하는 것은 극명하게 뭘 보면서 알 수 있냐면은 이 밑에 보면 코스피 지수의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십니다. 코스피 지수의 주봉을 보면은 이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가 뭐 거의 절벽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수가 급격하게 오르든지 시장이 뭐 각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는 이 밑에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고 그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어느 매매 주체가 급격하게 시장을 또는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황소가 들어오면서 막 사면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또 역시나 또 급격하게 매도하는 측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극명하게 거래량이 지금 제가 더 크게 보여드리면 거의 뭐 거래 절벽 수준으로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관망부리가 굉장히 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에 지난 4월서부터 약 5개월간 1차 상승을 했죠. 1차 상승하고 약 2개월간 조정을 보였어요. 그리고 2차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이 러프하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박스권으로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깨고 내려갈 거냐 했을 때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멘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많은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과 연동하면서 거래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러면 이 사이에 어땠냐를 살펴보면은 미국은 사실은 그 사이에 계속 올랐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서부터 박스권으로 있는 그 사이에 이들은 어떻게 움직였냐 보면 지난 1월이면 한 이쯤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냥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어요. 미국의 3대 지수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3대 지수와 우리 시장이 연동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상승 외에 미국의 경기 지표나 아니면은 미국의 시장의 상승 외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돌아와야지만 우리 시장이 움직인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오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벤트가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에 뭐 LG전자, LG로텍,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 전반적으로 사실은 약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종목에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LG화학 같은 종목 있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꽤 오랜 동안 하향 추세에 있어요. 추세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가서 한번 이게 시장 심리 자체가 아래쪽으로 있으면은 많은 이제 호재들이나 좋은 내용들이 나와도 그렇게 내려가요.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2차 전지가 가장 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을 보면 SK이노베이션 역시도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뭐 반등은 LG화학보다는 반등을 줬지만 얘는 또 내려가고 있어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LG화학은 먼저 물적 분할 얘기를 하면서 먼저 꺾였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 실험에서 빠진 날. 이날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얘들이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개별 이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했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2차 전지의 소재에 있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셌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의 부분을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부품에 있는 에코프로, PI 첨단 소재, 코스모시드 소재, 코스모화, 뭐 상신 EDP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얘들은 이제 신고가 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맨 그 대형주에 1등주에 있는 것들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후방에 있는 소재, 장비, 부품 그리고 삼성전자 IT에서도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2차 전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DDR5를 얘기를 하면서 뭐 대덕전자나 심텍이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거론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어땠나 보면은 얘를 보세요. 삼성전자 밀리고 그러지만 이거 밀립니까? 그러니까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거래 형태 그리고 삼성전자나 대형주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부분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지금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우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형주로 멈춰져 있고 대형주가 멈춰져 있는 동안에 그 후방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특징을 요즘에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몇 가지 좀 요즘 시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죠. 최근의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각국의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의 심리적인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중국의 최근에 발표된 경기 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도 15개월 내 최저치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그래서 IMF나 여러 기관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미국도 2분기가 피크라는데 피크아웃 되면서 쿨다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라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장을 보면은 역사적 신고수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지난주에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농업 고용자 수가 94만 3천 명 정도가 증가하는 거의 100만 명을 육박하는 증가세가 됐고요. 실업률이 지난 6월에는 5.9%였는데 이번에 5.4%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코어 CPI가 4.5%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 주장이 점차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시장에는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요 지표들을 항상 보죠. 나스닥은 뭐 계속 강세를 보이고 다우도 강세를 보이고 S&P 500도 강세를 보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에서는 약간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한동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난 4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이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의 원화는 강세가 되죠. 원화 강세가 되는 구간에 이 4월과 5월에 우리 시장은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것은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1차 인프라 투자 금액이 1조 달러 이것이 통과가 됐죠. 상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재정이 지금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경기 회복에 해서 그리고 확장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점차로 더 있는 것이죠. 그런 일로 되면은 통화라는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한국과의 국가 경쟁력이 그 나라의 통화 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지금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쪽으로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원화 약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한 부분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입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역시도 이것도 이제 흐름을 보이면서 움직였습니다. 이건 역시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시장하고 이거하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이 화들짝 놀라서 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 시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다시 올라오게 된 또 이유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연준과 그리고 연준의 위원들 이런 위원들이 지금 뉴스를 보면요. 애틀란타와 보스턴 연은 총재에서 테이퍼링 나서야 된다. 그리고 알리안츠의 수석 고문인 엘 에리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연준 테이퍼링이 이미 늦었다. 빨리 나서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경로는 한 9월부터 거론을 하기 잭스론 미팅에서 준비하고 얘기하기 시작을 해서 논의하기 시작을 해서 9월에 거론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준비해서 내년에 2022년 1월쯤에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게 기존의 컨센서스입니다. 지금도 그런 컨센서스가 물론 우세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늦었다, 빨리 해야 된다. 왜냐? 고용보고서 저렇게 좋게 나왔지 않았냐, 한 축. 또 한 축은 물가가 지금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은 전부 다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이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다. 이 부작용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테이퍼링 해야 된다. 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테이퍼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10월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들을 잘 우리 시장하고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요. 지난 3월 요때 올라갈 때 1.7%까지 올랐죠. 이때 처음으로 시장에서 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와 PCE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 전에 비해서요. 지금은 이제 급등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굉장히 단기적인 급등을 하니까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7%까지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화들짝 놀라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도 약간 조정을 그때 변동성을 주었고요. 자, 그러다가 야, 이거 일시적이야. 이런 얘기가 하면서 이제 안정화되었거든요. 그러면서 6월 말 들면서 7월에 들어가서는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안정화되니까 이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안정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어닝 시즌이 끝났고 다시 고용보고서도 좋아졌고 그리고 물가 지표도 계속 높게 나온다. 자, 이러면 이제 테이퍼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금 1.344%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1.4, 1.5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지난 3월, 4월 때처럼 시장이 또 한번 또 놀래서 또 변동성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 축으로 얘기했고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앞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 한 축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이유를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오르면 우리 시장이 왜 안 좋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당연히 더 강세인
통화로 자금이 가죠. 그래서 미국의 이머징 국가에 있는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은 수익률이 좀 높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국제 수익률이,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쪽의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서 빠져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달러스가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은 환차 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으로도 빠지고, 또 달러 쪽으로 회귀하는 것도 됐고,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은 이머징 마켓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월봉으로 지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 어땠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시장이 어땠냐면요. 2015년도에 여기 보시면 지금 긴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2015년도에 테이퍼링 하는 동안에 우리 시장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다시 원위치에서 박스권, 긴 흐름의 박스권에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이걸 딛고서 한번 다시 신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2018년,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이거 왜 그랬습니까? 이거 금리 인상하던 시기예요. 즉 우리나라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긴축,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유동성을 주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거 2015년, 16년도에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변동성만 주었지,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는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은 2023년을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내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당장 고민할 부분은 테이퍼링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을 고민하는 그 시기에 우리 시장은 변동성을 분명히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미국은 어땠을까요? 테이퍼링을 하는 그 구간에서. 그럼 미국이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의 미국의 월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은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얘들도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그 폭이 작았습니다. 우리보다 그 폭이 작았고 그리고 곧바로 그냥 얘들은 이후에 그냥 상승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영향이 작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상승을 했고요. 그러나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는 미국 역시도 흔들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테이퍼링은 별 문제가 없어. 이것은 뭐 유동성을 축소하는 게 아니야. 단지 유동성을 1,200억 달러씩 매월 주는 걸 좀 줄이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랑 똑같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표현을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아직 맞아보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맞긴 했는데 어떻든 뭐 잘 극복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또 똑같이 나오면 이거 별거 아닐 거야. 그 펀치 별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번 툭 맞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아프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좀 아프네. 그렇지만 그 펀치를 맞고 우리가 넉다운 되면서 KO 될 거냐? 그런 시장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그래 좀 아프긴 한데 한두 대 맞다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정말 큰 펀치가 어떤 거냐? 이제 금리 인상이 그런 펀치로 우리한테 왔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 작은 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시장에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한 흐름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강한 흐름을 주지 못하면 꺾일 거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잘 꺾이지 않죠. 꺾이지 않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긴 하지만 유동성 보강을 하는 것이 줄긴 하지만 유동성 자체를 회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향후에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금 소상공인한테 준다고 하는 게 아직 대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계속 그렇고요. 미국은 지금 인프라 정책에 대규모 자금들이 대기되어 있어요. 여전히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할 것이다라는 시장 투자자들의 믿음이 지금 존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믿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확장 국면으로 가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할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이면에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여기다 막 팔고 우리가 떨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이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코스피 지수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절벽 수준으로 가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쭉 말씀드리면서 지금 상황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면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쭉 설명을 드렸듯이 달러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미국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 아시아 이머징 국가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크게 없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주요 주도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나빠서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의 실적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수출 지표 보면은 자동차 수출이 지금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지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도 나왔고 3분기 실적은 더 좋다라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올라요. 정말 답답한 거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인 시황과 수급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이 수급적 요인들이 다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바뀌는 순간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지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2차 전지라 그러면은 2차 전지의 대형주가 아닌 그 뒤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고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아닌 그 뒤에 있는 종목이 강하고 그리고 요즘에 삼성전자 뒤에 갈려있는데 DDR5 관련 종목들이 개별 종목 위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즉 수급적 요인이 시장에 가장 지금 언제나 뭐 주식시장은 그렇지만 수급적 요인이 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우리가 우라가미 군 이후에 주식시장의 4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최초의 1차 상승 금융장세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정기를 보이고 실적 상태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시장이 호황기 또는 화랑기로 갈 때 그럴 때는 시장이 상승 후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더 강하다고 하죠. 지금 시장이 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개별 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작년부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형주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답답한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올해 들어서 점차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는 시장이 움직이면서 대형주 같이 움직이는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황 방송 많이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섹터별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장세가 이루어진다. 지긋지긋하게 최근 수개월 동안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번 8월에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 생각을 이제 시황은 요 정도 하고 이제 실전 투자에 어떤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투자 아이디어를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요. 미국의 2분기에 피크아웃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지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용 보고서와 실업률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연준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심지어 미국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야? 즉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거 중남미 국가들이나 저기 남유럽 뭐 이런 국가들이 좀 흔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그렇다?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는 그냥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연준은 그 안에서 어떤 정책적 스탠스를 분명히 할 것인데 그 정책적 스탠스를 낼 때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야,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는 상승해. 근데 물가가 상승하는 거 봐서는 고용지표 봐서는 테이퍼링을 해야 돼.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유동성 공급을 하던 것을 줄여야 된다는 것인데 경기지표는 안 좋아. 피크아웃 치고 이제 쿨다운, 슬로우 다운 될 거야? 야, 이러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유동성 회수만 되면서 또는 유동성 공급하는 걸 줄이면서 이게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잘못된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022년 2월입니다. 그럼 이제 9월까지는 이건 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죠. 9월까지는 차기 연준 연준 위원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9월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여기서 행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쓸 수 있겠느냐? 연준 의장이 그럴 수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연준하고 연준 위원들은 점차적으로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는 연준에 굉장히 많이 우리 흔히 시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준에 반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준의 고민이 이럴 것이라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연준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고민하는데 그럼 시장은 나는 나대로 갈 거야?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그렇지 않겠죠. 연준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시장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연준이 어떤 스탠스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발점 그리고 그 단초는 시그널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잭슨 미팅이라고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5년도에 잭슨 미팅에서 그때도 잭슨 미팅을 통해서 그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베너키 의장이 잭슨 미팅 끝나고 나서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준비해가면서 테이퍼링을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잭슨 미팅은 8월 말에 있습니다. 지금 8월 둘째 주지 않습니까? 8월 말에 있고요. 연준 FOMC 회의는 요번 8월에 없어요. 9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닝 시즌도 끝났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 보고서 좋았고 실업률은 좋아요. 경기 지표는 쿨다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방향성이 확실하게 지표들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 방향대로 시장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8월 말까지는 특별한 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길게 보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의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은 단기 하락 후에 반등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 시장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은 계속 가더라도 미국의 경기 회복과 미국 시장은 계속 고고를 외치고 가는데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에 있거나 또는 소위 그 외환 취약국이라고 하는 남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이번에 또다시 미니 위기가 발생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를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종목 위주로 지금 시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게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이니까 왜 그런가라는 전반적인 이유를 들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지금은 전부 다 그냥 관망을 하고 있다. 우리 시장에 다시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뭘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멘텀은 당연히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도 좀 멈춰줘야 되고요. 이게 멈춰지는 거와 경기와 연동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들어오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 이런 것들을 사고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될 텐데 지금 당장 8월에 그런 게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당장 있지 못하니 8월에는 계속 종목 장세가 되고 그리고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고생스럽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계속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근에 섹터별 종목별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포 섹터로 최근에 제가 3일 동안만 먼저 볼게요. 최근 3일 동안 어떤 게 가장 셌나 어떤 쪽이 가장 셌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단연 2차 전지가 가장 셌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있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 DDR5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 부품이 가장 셌습니다. 이쪽이 가장 센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두 가지를 최근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은 무공해차로 판매를 해라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들이 요 행정명령이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030년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차의 최대 절반은 전기차로 다 생산하겠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 3사 빅3에서만 해도 5년간 3,300억 달러 지출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의 공장을 자동차 라인을 전기차 생산 시설로 전환하거나 배터리 공장 신설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만 지금 현재 배터리 공장이 38개가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나라의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이런들이 손잡고 삼성 SDI 손잡고 지금 열심히 여기에 지금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주가가 못 올라가냐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라가미 군이오의 주식장의 4개에서도 실적 상세를 얘기할 때 실적 상세 초기에는 원재료, 부품, 장비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말기에는 후기에 가면 완성품 업체가 상승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 전에 얘기한 얘기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만들면 먼저 자동차에 필요한 철강이 필요한 거잖아요. 반도체의 완성품을 만들면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장비 부품주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후방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그 중에서도 장비 부품 회사들이 훨씬 더 먼저 수혜를 입는 것이고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이 전기차도 똑같지 않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계속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반도체를 예를 드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반도체 예를 들면서 전기차의 배터리의 부분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화면 보시면 DDR5 양산 상용화 임박해 있다. 이런 뉴스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DDR5는 올해 4분기에는 PC에 적용을 할 것이고 내년 1분기에는 서버에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장비 부품주 중에서도 DDR5에 더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 자료들이 포털에 다 돌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써온 게 아니고 요 종목들을 뭐 추천하거나 관심 종목을 써놓은 게 아니고 포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신텍, 코리아 서키트, TLB, 해성DS, 대덕전자, 기판이요. 그리고 파워인덕터는 삼성전기, 아비코전자, 소켓에서는 TSE, ISC, 그리고 후공조의 유니테스트, 엑시콘, 테크윈, DI가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요즘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세요. 이들은 삼성전자가 꺾였다고 꺾이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들은 이들의 갈 길을 갑니다. 왜냐? 지금 삼성전자는 호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적 역량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수급에. 그런데 이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요즘에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공매도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공장 증설이 되고 라인 증설이 되면 실제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에요.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전기차 배터리에 뒤에 있는 소부장에 있는 특히 소재 기업들은 굉장히 거기에 영향을 주고 실적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 차트 하나하나를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차트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여기에 지금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그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거래를 하는 게 지금은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쪽하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쪽하고 그리고 ESG에 관련된 이 중소형주들 이런 걸 매매하지 않은 다른 섹터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수익이 잘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국면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 수익이 안 나는 것들은 또 어떤 게 하나가 또 이유가 있냐면요. 미국의 다우존스 운송지수를 볼게요. 우리 보통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우 산업지수보다 훨씬 더 경기에 민감한 다우 운송지수를 보면은 다우 운송지수는 5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얘는 내일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일이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추세를 반전시키면서 제가 보기에는 15,000포인트 정도 위상 이 위로 올라섰다가 내려왔다 이 위로 올라가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경기 민감주에 있는 우리 올 연초에 올랐던 조선, 뭐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에 있는 해운 이런 종목들이 얘가 올라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얘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지금 얘도 추세적으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어쩔 수 없이 개별 종목 위주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섹터에서도 명확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업종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짧게 볼 수 있으니까 짧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화면에 여러분 HTS에 보면요, 각 업종별로 차트를 볼 수 있고 차트 아래에 있는 종목을 볼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섹터별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게 음식료입니다. 뭘 보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 중이냐, 아니면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건데 음식료는 지금 얘는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꺾이니까 그런 모습이 물론 나타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종목으로 오르고 내리고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섹터가 지금 꺾이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섹터를 좀 볼게요. 섬유의복. 얘는 굉장히 탄탄하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탄탄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이목재. 얘는 지금 추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섹터에서 거래하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섹터 자체에서 어떤 특정 종목은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화학도 계속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화학이요. 정유는 더 그럴 것 같고요. 요즘에 의약품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그 중에 특정 종목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CMO 기업들이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각각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축은 우리나라 바이오는 IT가 약해지면 바이오가 올라가고 또 IT가 강해지면 바이오가 빠지는 그런 특징을 좀 수급적 측면에서도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가 꺾이면서 IT가 좀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들이 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동안에 이쪽이 또 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금속 그냥 플랫하게 있습니다. 철강금속 급등했다 급락했어요. 얘는 등락이 있으니까 그냥 단기적인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좀 좋은 모습이겠죠. 기계 계속 지금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철강금속, 기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할까요? 화학 이런 게 약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우 운송지수가 빠지는 것은 경기 민감주로 전체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기전자 급등했다 급락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모습을 최근에 전기전자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종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운수장면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왜요? 자동차 부품이 계속 약하니까 얘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통업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전기가스 유틸리티잖아요. 이거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얘네들은요. 건설 빠지고 있습니다. 건설도 지금 현재 빠지고 있고, 운수창고 이거는 바닥에서 지금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 유틸리티죠. 이거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금융업 중에서 은행은 최근에 급등 급락을 했겠죠. 왜요? 카카오뱅크가 있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얘가 상장해가지고 IPO 상장해서 급등했다 급락했으니까 얘는 차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일부 종목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증권 바닥 따지기에서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는 거죠. 보험 비슷하고요. 그러면 금융업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그런 모양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에 있는 의약품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전자는 이제 등락을 보이면서 좀 이제 주의 있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섬유의복이 좋은 부분, 이런 부분 빼놓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 민감 섹터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가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언제쯤 돌 수 있을까? 그러면 다우 운송지수를 봐야 되고, 다우 산업지수를 봐야 되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업종 차트도 참고로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섹터와 그리고 테마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국 관련 뉴스들을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캡처해가지고 각 그냥 언론사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페24가 네이버에서 피의주설이 있어서 급등했어. 그래서 뭐 관련 확정된 바 없다 그랬는데 이제 지분 수합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올라와서 이제 굉장히 급등했다 최근에 좀 내리고 그랬습니다. 휴젤은 이미 GS그룹을 하던 신세계이든 간에 어떻든 휴젤은 지금 M&A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요. 그리고 1세대 이커머스 기업인 다나와가 매각이 되는데 롯데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SM엔터테인먼트도 인수합병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죠.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캡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시장이 상승해야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못 가고 시장에 돈은 많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개인적으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미국의 빵주들을 잘 보세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얘네들을 보시면요.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기술,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M&A를 해서 더 성장하고 이렇게 몸집을 키워서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몸집을 키운다. 삼성이, LG가, 뭐 포스코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비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약간 정서가 좀 다르긴 하죠. 중국이 그런 일을 벌이면 어떨까요? 중국이 그런 일을 벌이면 중국 행정당국에서 공산당에서 철퇴를 내리죠. 지금 그게 중국이 규제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다르죠. 걔네는 성장보다 안정을 택했고 그리고 전체 인민의 평등한 삶 이걸 택했기 때문에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은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사실은 그동안의 정서가 대기업이 M&A를 통해서 몸집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엄청나게 플랫폼으로 인해서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썼잖아요. 플랫폼과 M&A 엄청나게 몸집이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는 요즘에 뭐 내년에 대선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카카오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는데 지금 네이버도 그렇지만 특히 카카오는 뭐 카카오가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몸집 불리기를 할 때는 비판이 많았어요. 골목상권 다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았어요. 요 얘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소위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카카오 네이버가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시가총액 3위, 4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이 올라와 있고 이들이 뭐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하더니 카카오뱅크 하더니 이제 카카오 보험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인보험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크는 사이에 그리고 CJENM도 그렇죠. 이들이 계속 이제 이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가장 큰 선두에 있는 기업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래 플랫폼 회사는 의외로 우리나라에 점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도 나도 플랫폼화 하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안에 컨텐츠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 안에 컨텐츠가 뭐냐면은 게임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들 기술들 그리고 뭐 만화도 들어가고 거기 소설도 들어가고 거기에 전자상거래 들어가고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대리운전 들어가고 카카오를 따지면은 택시도 들어가고 전부 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이 M&A가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만히 보시면 카페24 탄탄한 컨텐츠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SM 그리고 다나와 뭐 휴재는 뭐 좀 다르지만요. 이런 기업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이브는 네이버에서 지분을 참여했고요. 그리고 CJNM은 이제 자회사 TV 네이버에서 지분을 참여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이버 넷플릭스가 지분 참여했고 SM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점차로 이 플랫폼에 들어갈 우량한 가능성이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M&A가 좀 더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조금 더 훨씬 더 지금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발전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 업체들의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화면은 지금 이제부터는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시황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화면은 뭐냐면요. 아크케이와 뱅가드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위에 있는 파란 거는 뱅가드 ETF의 수익률 곡선이고요. 이 빨간 곡선은 아크케이의 수익률 곡선이에요. 뱅가드는 약 조금씩 올라갔지만 큰 변동성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크케이의 수익률 곡선은 어마어마하게 폭락했다가 폭등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캐시우드의 투자 전략이 이런 거죠. 성장주에 집중 매수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마냥 집중적으로 성장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투자 성향과 그리고 투자 스타일, 투자 철학이 다르니까요. 롱텀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크케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크케이의 경우에 이렇게 등락률이 많이 크다는 거는 집중 투자를 했고 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근 들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다음 화면은 아크케이의 자금의 유출입 현황입니다. 아크케이의 자금이 작년 2020년도에 초창기에 약하다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들어오다 작년 말서부터 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요. 올해 들어서 보면은 제뉴얼이 마치 여기 매일 5월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4월, 5월 들면서 빠지기 시작을 해서 6월 들어서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즉 아크케이의 자금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크케이의 자금이 빠지면서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는 요 구간 동안 얘들은 무슨 짓을 했냐 미국에서. 그 다음 화면은 뭐냐면 아크케이의 공매도 그래프예요. 아크케이 총 자산의 12%를 공매도 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즉 아크케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성장주에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크케이가 집중적으로 그쪽에 투자를 하잖아요. 코인베이스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또 집중 투자하면서 또 매매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중국 빅테크 주들들 막 규제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갖다 팔아버리면서 그쪽에 막 폭락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데로 또 들어가서 그쪽에 막 사고 이래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막 들쭉날쭉한 거예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올랐다 빠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익률이 불안전하고 그리고 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자금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이런 거 잘 알죠. 펀드들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펀드들도 자금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 자금이 빠진다는 얘기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환매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환매해주려면 자기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은 더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점차로 악순환이 되면서 돈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면서 점차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크케이의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러면서 공매도를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향후에 아크케이에 우리가 이 ETF를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간에 요 추이를 계속 살펴보고 요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의 방송을 자꾸 들으시면서 이들의 공매도가 계속 늘고 아크케이의 자금이 계속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 수익률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빠지면 자금이 빠지면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성장주들 있잖아요. 고공권에 있는 성장주들. 이런 성장주들은 한 번쯤은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쭉 얘기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준비해 온 거 2가지 정도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 갖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메타버스 기업들의 현실은 80%가 다 적자다. 메타버스 아찔한 연품 거품주의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분류하면 인프라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플랫폼이 있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전기차도 처음에는요. 다 적자였어요. 지금도 적자인 기업들이 많고 수소차는 어때요? 니콜라는 사기로 지금 구속됐지 않습니까? 대표회사가. 근데 우리는 수소 경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전기차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적자이고요. 성장주들은 구조적 성장주들은 다 이래요. 그래서 뭘 설명드리려고자 했어요. 그냥 메타버스를 좋다라고 제가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 공부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즘 이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시간을 내서 공부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 간단히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메타버스 얘기를 할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처음에 주가가 막 떠요. 그것 때문에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니네 그리고 절벽이 생겨요. 이런 절벽이. 그러면서 주가도 폭락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그 기술이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실제로 수요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상용화되고 실제로 브랜드화 된다는 얘기예요. 캐즘 이론을 한번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용어 사전인데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정체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캐즘 현상이 심각합니다. 벤처기업이 활짝 꽃을 피우기 전에 상당 기간의 침체기를 갖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컨설턴트인 제프리 무어 박사가 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캐즘 이론은 원래 지질학 용어이지만 지층 사이에 일어난 긴 틈이나 협곡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벤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다 단절된 그런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빗대어서 캐즘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을 요것에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식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최초의 어떠한 신규 성장 파이프라인과 신규 성장의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혁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S커브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는데 그래서 초기에 얘가 올라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집니다. 그 빠지면서 기간이 꽤 오랜 동안 고통스러운 어떤 그 기술도 있고요. 어떤 건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제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빠졌다가 다시 초기에 다수자, 후기에 다수자에서 브랜드화하면서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전기차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전기차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캐즘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기차는 여기 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이쯤 와가지고 엄청나게 전기차가 팔리고 배터리가 필요하고 엄청나게 수요가 늘고 그러면서 실적이 막 늘어날 때 있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목표 수익률도 막 올라가고 그리고 그들의 기업 실적의 어닝 컨센도 막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되는데 주가는 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가는 그것을 이미 선반영하면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그냥 일부러 캡처해 왔어요.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그 주가가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장기 투자할 거냐, 단기 투자할 거냐, 아니면 지금 내가 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차는 이쯤 와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여기는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수소차는 어디 있어요? 수소 경제는? 수소 경제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소 경제는 한참 지금 전에 있어요. 자율주행은 어디쯤 있을 것 같습니까? 자율주행도 이 전에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아직까지 세게 못 가는 거예요. 롱텀으로 정말 구조적인 성장주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초반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견뎌내면서 가서 정말 5배, 10배 수익을 내는 것이지 이걸 견디지 않은 사람이 10배 수익, 다른 사람들이 10배, 20배 수익을 냈다는 거에서 그냥 부럽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사이클, 산업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단기 거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요 이론을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을 갖고 왔는데 여기까지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우리나라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뭐 빠지지도 않고 지금 아마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서 크게 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모습이 또 한 가지만 더 뭐 생각나는 김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고요. 이 까만 선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죠. 작년 1월서부터 내리 그냥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그냥 팔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더 못 가는 이유는 야, 이들이 팔아도 개인 투자들이 사면 돼. 이러기에는 너무 이제 힘겹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이 쉽게 그래도 빠지지 않고 우리 시장이 고평가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물론 지금 PER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왜냐하면 적정 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 세계 PER이 포워드 PER이 18.7배입니다. 선진국은 19배고요. 미국은 지금 26배, 30배까지 갔죠. EM이 13.4%고요. 그리고 차이나가 13.9%고 대만이 15.7%예요. 7배예요. 죄송합니다. 퍼센트로 얘기했는데요. 15.7배예요. 우리나라 지금 11.6배거든요. 우리나라가 고평가되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서 충분히 갈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좀 답답한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또 얘기도 길어지네요. 뭐 또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시황 그리고 어떤 종목 이렇게 보다도요. 제가 지금 일주일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월요일날 시험 방송을 하면은 월요일날 이번 주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험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 방송은 금요일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됐냐를 설명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나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나는 직접 투자해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뉴스들이나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전반적으로 시황관을 내 개인적인 시황관을 갖는데 도움이 저는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들어주신 분들, 첫 해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꾸준히 같이 공부하면서 시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